안녕하십니까. 미국 부동산 김성진입니다. 지금 미국 부동산의 금리도 오르고 집값도 많이 올라서 투자하기 조금 망설여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008년 상황과 2022년 상황을 약간 비교 대조하는 분들도 계신데, 먼저 2008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지 이런 사례를 한번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미국 부동산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부 순서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라고 불리는 서프라임 모기지입니다. 서프라임에 발생된 배경은 어떻습니까? 서브프라임을 말씀드리기 앞서 먼저 경제버블이 발생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거품이 끼고 증가돼서 결국 터지는 과정을 이루어지려면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바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상황입니다. 통화량이 증가됨에 따라 증가된 돈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주식과 부동산으로 옮겨지면서 자산에 거품이 생겨났는데, 이처럼 서브프라임 사태 전에도 자금이 많이 풀린 상황이었습니다. 왜 많이 풀렸을까요? 그 원인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을 필두로 문제가 된 닷컴 버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시아와의 무역 적자입니다.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기 8년 전인 2000년 이미 IT 버블이 터졌습니다. 이때 경기 침체가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국가에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저금리를 내세워 펌프질을 한 거죠. 실업률과 고용률을 고려해서 소비를 늘리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경기 부양책으로 늘어난 통화량을 기반으로 자본은 부동산으로 대다수가 유입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에 버블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버블을 터지기 전에 대출을 규제하거나 금리를 올려서 대출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 당시 연준은 금리를 안 올리고 버팁니다. 지금과는 반대죠. 지금 와서 보면 이 정책이 버블을 더욱더 키웠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아시아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데, 말하는 주장을 들어보면 아예 근거가 없다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미국은 그 당시 아시아와의 무역이 적자입니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같이 아시아에서 거래가 많은 국가와의 격차가 좀 큰 편이었죠. 좀 미국에다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무역 간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격차를 줄여야만 세계적인 교역량도 늘어나고 경제가 순환 성장을 하게 되는데, 아시아 국가들은 무역으로 벌어들인 흑자를 쓰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럴 만한 이유로는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당시 IMF 등 한국을 비롯한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금융위기로 인해서 국가와 기업의 자산이 없는 상황에 무역을 통한 흑자를 벌어들인 중국이나 일본 등은 자산에 대한 이익을 보관하게 되는 거죠. 언제 돈이 없어질지 모르고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타국가의 IMF를 겪어본 일본과 중국은 돈줄을 조이고 현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기업의 돈은 은행에 쌓이게 되고, 당연히 시중은행의 자금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 돈을 은행에서는 기본적으로 굴려야 하기에 대출도 하고 투자도 하겠다고 했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내수시장에도 좋지 않자 은행은 투자 형식을 변경하는데, 주요 투자처로 떠오른 것이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중국과 일본 등이 선두로 아시아 국가의 돈이 다시 미국 국채를 사서 그 돈이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미국으로 들어온 자금이 미국 경제에 독이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오늘날 미국 채권 가격이 폭락한 거와 큰 차이가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낮은 금리와 경기 부양, 그리고 늘어난 국채 매입금과 증가된 기축통화량만 가지고 금융위기를 문제를 발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더 있었을까요? 돈이 풀린 것 외에도 결정적으로 금융위기가 지목되는 것은 바로 규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없었냐? 과거 1920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은 몰락하였고 미국은 호황기를 맞이합니다. 과잉 투자와 공급으로 자산의 버블이 생기고, 그 여파는 당연히 부동산과 주식으로 퍼져나갑니다. 과거와 똑같죠. 이 시기에 은행도 투자를 엄청나게 하게 되는데, 기업 인수합병 M&A를 비롯해서 연계 상품을 만들어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투자금은 자신들의 자본이 아니라 은행 예치금, 남의 돈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누군가의 저축한 돈을 가지고 은행에서 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대공황이 터지고 미국의 경제 버블이 꺼지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은행들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미국인은 은행에 맡긴 돈을 찾지 못하게 되었고, 그 은행들은 어떠한 안정장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민에게 전가되게 되었죠.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규제를 해야겠다고 만든 법안이 글래스-스티거법이라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은행들로 하여금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게끔 나눠놨는데, 상업은행은 돈을 맡아주고 빌려주는 은행 일만 하게 하고, 투자은행은 투자만 하라고 둘을 갈라놓은 거죠.
고객의 돈으로 투자를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아놓은 것입니다. 문제는 66년 뒤 1999년 이 법안이 폐지됩니다. 글래스-스티걸법이 폐지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법안이 폐지된 시점인 1990년 중반은 닷컴 버블이 한창이었습니다. 투자로 돈을 버는 시기였죠. 그런데 1933년에 만든 저 글래스 법안 때문에 상업은행들은 속된 말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경기가 호황이고 투자가 늘어나면 은행에 자산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사고 투자를 하게 되죠. 당연히 상업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지 않고 손가락만 빨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월가는 이 법안을 폐지하고자 로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몇 년 뒤 로비가 통해서 이 법안이 점차 완화되고 규제가 풀려나가다 1999년 결국 이 법안은 폐지됩니다. 이 규제를 만든 게 1920년 미국 대공황에서 국민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법안인데 똑같은 짓을 다시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법안이 폐지되자 모든 은행들은 앞다퉈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은행은 우량 기업과 부실 기업의 기준을 명확히 잡지 않고 무분별하게 투자를 진행합니다. 부실 기업에 투자한 은행은 투자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이루어지자 은행들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대출을 제한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대출을 더해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실 기업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려면 기업이 죽으면 투자금도 날리고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회수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속적으로 부실 기업에다가 지원하게 되고 결국 은행도 같이 파산하게 됩니다. 은행이 파산하게 되자 은행과 관련된 다른 기관과 기업들이 줄줄 도산하게 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된 거죠. 또 다른 문제는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파생 상품의 규제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의장이었어요.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를 만들고 파생 상품의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금융업계와 관련 정책 관련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 규제가 없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이제부터 등장되는 문제가 바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란 말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왜 문제가 된 걸까요? 다음 이야기.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제대로 된 서류 심사 없이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를 만드는데 우량 대출 서류와 부실 서류가 섞인 CDO를 또다시 다른 CDO와 섞어 판매합니다. 은행에서도 원금도 확보하지 못한 매물들을 떠안게 되고 결국 부동산의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